코스모스 다시 13.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13.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노예제도의 야만성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별 세계의 비밀을 캔다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몽테뉴에 따르면 아낙시만드로스가 피타고라스에게 던진 힐문이라고 한다. 지구 도처에서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끝없는 바다를 정복한다고 법석을 떨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할수록 지구의 모습은 바깥 세상의 천체들에 비해서 더욱더 초라해 보일 뿐이다. 제왕과 왕자들은 반성할지어다. 그대들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그래서 어쩌면 불쌍해 보이기조차 하는 보잘것없는 한 구석의 주인이 되고자 그렇게도 많은 인명을 희생시켜야만 하는가. 크리스티안 하위헌스 천상계의 발견 1690년경. 우리의 아버지이신 태양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 세상에 광명의 빛을 보내노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추위에 떨 때 그들을 따뜻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땅이 풍성한 과일을 맺게 하고 그들의 가축이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상을 두루 보살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알아내어 그들에게 그것을 모두 마련해 주리라. 그러하니 너희도 나의 모범을 따를지어다.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의 왕실 주석서에 기록된 잉카 신화 1556년. 이 자리에서 억겁의 세월을 돌아보아 우리의 자라온 모습을 살펴봅시다. 사리와 조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던 처절한 발버둥이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려고 이 모양에서 저 모양의 변신에 혼신의 노력을 쏟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이런 종류의 힘에 의지하다가 다음번에는 저런 종류의 힘에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기어 다니던 존재가 어느 날 자신 있게 땅을 밟고 서더니만 그 다음에는 공기의 세상을 지배하려고 여러 세대 동안 허덕여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 저 깊은 속을 탐사하고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에 끝없는 도전이 분노와 기아로 자신을 다시 덮쳐 우리를 다른 모습의 존재로 바꾸어 놓곤 했습니다.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자신의 됨됨이를 더욱 가다듬어 변하는 환경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예리함을 갈고 닦았습니다. 추구하는 것의 정체를 스스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끝없이 추구하여 오늘의 우리 모습에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의지는 머리와 심장을 관통하는 위대한 맥동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영겁의 과거는 시작의 시작일 뿐이지 않습니까? 여태껏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타난 그 무엇은 그저 여명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인류가 이룩한 모든 것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꾼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면면이 이어지는 유산과 혈통 속에서 위대한 정신이 태어났습니다. 그 정신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 자신의 미미함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끝없는 반복을 통해 그날은 우리에게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육체 안의 가능성으로만 숨어있던 그 무엇이 자신의 참 모습을 언젠가 드러내어 지구를 발받침으로 삼아 훌쩍 밟고 일어서서 큰 소리로 웃으며 저 별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날이 정녕 우리에게 오고야 말 것입니다. H.G. 웰스 미래의 발견 네이처 65, 326, 1902년. 코스모스의 발견은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다. 지난 100만 년 동안 우리는 지구 이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해 왔다. 그것에 비교한다면 아리스타르코스에서 현대까지의 기간은 0.1%에 불과한 찰나일 뿐이다. 오늘에 와서야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리의 존재가 우주의 목적일 수도 없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야 우리는 스스로를 1조 개의 별들을 각각 거느린 1조 개의 은하들이 여기저기 점점이 떠 있는 저 광막한 우주의 바다에 부질없이 떠다니는 초라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겁도 없이 우주라는 바다의 물맛을 보았고 그것이 자기의 기호에 딱 들어맞는다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인간의 본성이 우주라는 큰 바다와 공명을 이루며 인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뜨거운 그 무엇이 우주를 자신의 편안한 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람이 별의 재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일까? 인류의 기원과 진화가 우주에서 진행된 모든 사건들과 밀접하게 묶여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주 탐험이야말로 인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위대한 장정인 것이다. 신화를 만들어낸 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듯이 사람은 대지의 자녀인 동시에 하늘의 자녀이기도 하다. 지구에서 살아오는 동안 인류는 못된 진화적 습성을 많이 길러왔다. 호전성, 그릇된 관습,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이방인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 가치, 오랫동안 유전돼 온 못된 요소들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좋은 천성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도 아낀다.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노력하고 지적인 것을 향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존과 번성을 확실히 약속할 도구요 방편이 될 것이다. 못된 습성과 좋은 천성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미래를 보는 우리의 눈이 지구에 고착돼 있다거나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마음이 지구의 어느 한 지역에만 묶여 있다면 결국 저 못된 습성이 사람의 마음과 이성의 예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막한 코스모스의 바닷속에 감춰진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외계 문명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우리와 같은 문명의 운명은 결국 화해할 줄 모르는 증오심 때문에 자기 파괴의 몰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하지만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에는 국경선이 없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쥐면 부서질 것만 같은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지구는 극단적 형태의 민족 우월주의, 우스꽝스러운 종교적 광신, 맹목적이고 유치한 국가주의 등이 발붙일 곳이 결코 아니다. 별들의 요새와 보루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디 작은 푸른 반점일 뿐이다. 이렇게 여행은 시야를 활짝 열어준다. 우주에는 생명이 전혀 서식한 적이 없는 세상이 있다. 우주적 재앙의 표적이 되어 새까맣게 타버린 불모의 세상들이 우주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우리는 행운아이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문명의 미래와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의 생존 문제가 우리 두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지구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해 주겠는가? 인류의 생존 문제를 우리 자신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인류는 현재 위대한 모험을 앞두고 있다.
이 모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지금 감행하려는 모험은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이 무트로 진출한 사건이나 유인원이 나무 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땅으로 내려오기로 한 결정 등에 버금갈 만한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인류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온갖 족쇄에서 벗어나려고 끙끙거리고 있다. 인류는 이미 지구의 속박에서 일시적 해방을 맛보기도 했다. 우리는 자신의 사고 방식에 내재된 원시성을 잘 길들이며 우리의 원시적 두뇌가 내리는 일방적 지시와 대결함으로써 지구가 사람에게 걸어놓은 정신적 족쇄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다. 또 인류는 다른 행성들로의 여행을 감행하는 한편 외계에서 올지도 모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육체적 족쇄로부터 탈출을 꾀하고 있다. 정신적 해방과 육체적 탈출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자 없이 후자의 실현이 있을 수 없고 후자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은 전자의 성공 또한 상상할 수 없다. 전자와 후자는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 수행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인간은 상호 불신이란 최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류에 대한 염려 같은 것은 아예 할 줄 모른다. 상호 불신의 망령은 우리로 하여금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 하여 모든 국가를 죽음을 향해 서둘러 행진케 할 뿐이다. 우리가 지구에서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짓거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초래될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거기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핵 전쟁을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핵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단 한 나라도 빠짐없이 핵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나 핵 전쟁이 미친 짓이라고 알고 있지만 국가는 국가대로 핵 전쟁의 필요성에 대한 그럴듯한 구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음울한 인과의 고리를 보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인들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했다. 미국이 갖고 있으니 구소련도 핵폭탄을 가져야만 했고 그 다음에는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나라들이 가져야 했다. 아마 20세기가 끝날 즈음에는 수많은 국가가 핵폭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핵폭탄은 만들기 쉽다. 핵분열 물질은 원자로에서 쉽게 훔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핵폭탄 제조 기술은 거의 간의 공업의 범주에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초대형 고성능 폭탄들이 위력을 발휘했다. TNT 폭약 20톤으로 만들어진 초대형 고성능 폭탄 하나가 대도시의 구역 하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모든 도시에 투하된 폭탄의 총량이 TNT 200만 톤, 즉 2메가톤이었다고 한다. 이 폭탄들은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영국의 코번트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의 드레스덴, 일본의 도쿄 등지의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져 수많은 인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 메가톤이 되려면 초대형 고성능 폭탄이 10만 개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메가톤은 20세기 후반에 개발된 수소폭탄 하나의 에너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에는 수만 개의 핵폭탄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미국과 구소련의
전략 핵미사일과 핵폭탄 1만 5천여 개가 상대방의 표적을 항시 겨냥하고 있게 될 것이다. 핵탄두와 핵탄두의 대치. 그러므로 이 행성의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이 요술램프들은 누군가 비비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요괴들이다. 이 가공할 무기에 갇혀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TNT 1만 메가톤을 훨씬 넘는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여섯해나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TNT 200만 톤이 쓰였는데 미래의 핵전쟁에서는 불과 수시간 이내에 TNT 100억 톤 전부가 집중 파괴에 쓰일 것을 상상해보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족 하나하나에 초대형 고성능 폭탄이 한 개씩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나절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을 1초에 한 번씩 겪어야 한다니. 핵폭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충격파는 투하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한순간에 뭉개버린다. 핵 폭발에 동반되는 불기둥, 감마선, 그리고 중성자에 노출되는 즉시 사람의 육체는 내부 속속들이 아주 철저하게 구워진다. 미국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었다. 이 핵 공격에서 살아남은 한 여학생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해 놓았다. 지옥의 밑바닥 같은 암흑 속에서 엄마를 부르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교각 옆에 파놓은 큰 물통 안에는 온몸이 빨갛게 구워진 갓난아기를 한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힘겹게 흐느끼고 있었다. 또 다른 어머니는 화상을 입은 자신의 젖을 아이 입에 물리면서 서럽게 소리내어 울었다. 물통 안에 있는 학생들은 머리만을 물 위로 내민 채 두 손을 애원하듯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부모를 찾아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거기에는 성한이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짝 그슬려 곱슬곱슬 뒤말린 흰 머리카락은 온통 재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은 곧이어 있었던 나가사키의 경우와 다르게 지표에서 멀리 떨어진 고공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낙진의 문제가 비교적 덜 했다. 그러나 1954년 3월 1일 마셜 군도 비키니 섬에 있었던 수소폭탄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파괴력을 나타냈다. 폭발 지점에서 150km나 떨어진 작은 산호섬 롱에러프도 거대한 방사능 구름으로 덮였다. 그 섬의 주민들은 핵폭발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같았다고 증언했다. 폭발한 지 수시간 후 방사능 낙진이 롱에러프 섬에 눈송이가 내리듯 떨어졌다. 평균 방사능 조사량이 175 레드였는데 이 값은 보통 체격의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치사량의 반이 조금 못 되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 산호섬이 폭발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음식물을 통해 방사능 동위 원소인 스트론튬이 체내에 축적되고 방사능 요오드가 갑상선에 차곡차곡 쌓였다. 어린이의 3분의 2와 어른의 3분의 1에서 갑상선 이상 성장 장애, 악성 종양 등이 발견되었다. 마셜 군도의 주민들은 특수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파괴력은 겨우 13킬로톤이었다. TNT 1만 3천 톤에 해당하는 위력이었다. 비키니 섬 실험에 쓰인 것은 15 메가톤급이었다. 전면 핵전쟁, 다시 말해서 수소폭탄을 이용한 전쟁이 발작적으로 일어나면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100만 개가 떨어지는 셈이다. 히로시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TNT 1만 3천 톤이 수십만 명을 살해했으니 전면 핵전쟁에서는 천억의 인구를 죽이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20세기 말 세계 인구는 약 50억에 불과하다. 핵폭탄의 충격파, 열폭풍, 방사능의 직접 조사와 낙진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깡그리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전면 핵전쟁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진의 위험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스트론튬 90의 90%가 소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96년이다. 세슘 137의 90%가 소멸하는 데에는 100년, 즉 1세기가 필요하다. 요오드 131의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면 90%가 소멸된다. 핵 공격에서 비록 몇몇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묘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핵 폭발은 지구 상층 대기의 질소와 산소의 결합을 촉진시켜 오존의 상당량을 파괴시킬 것이다. 오존층의 파괴로 태양 자외선이 지구 대기로 침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태양 자외선은 피부암을 유발하는데 피부암은 특히 백인종에게 위험하다. 더욱 두려운 것은 지구 생태계에 가져올 변화이다. 하지만 변화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자외선은 곡식의 수확량을 격감시킬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을 죽일 것이다. 미생물의 어느 종이 어떻게 어떤 내용의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미생물의 멸종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생물이 거대한 생태계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생태계 피라미드 맨 위층에서 겨우 아장거릴 줄만 아는 지극히 불안한 존재가 아닌가. 전쟁 상대국끼리 핵 공격을 감행하면 자연히 지구 대기에는 먼지의 양이 증가하고 먼지의 증가는 태양 복사의 유입을 차단하여 지표의 온도를 낮춘다. 온도의 변화폭이 비록 적더라도 이것은 농업 생산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곤충보다 새들이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새의 멸종은 곤충의 창궐을 동반하므로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대혼란이 핵전쟁이 불러올 재앙의 한 본보기라 하겠다. 괴질과 역병 또한 가공할 재해이다. 괴질성 세균이 지구 전역에 번질 것이다. 인류는 20세기 말로 들어오면서부터 전염병으로 많이 죽지는 않게 되었다. 전염성 세균이 지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균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이 그만큼 향상됐기 때문이다. 핵폭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이 인체의 면역 체계를 온통 흔들어 놓아 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돌연변이의 결과로 새로운 종류의 미생물과 곤충이 나타나면 핵 전쟁의 질곡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신종 미생물과 곤충의 공격에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퇴행성 돌연변이의 연속 속에서 가공할 신인류가 태어날 수도 있다.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극히 일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성격의 문제가 우리를 수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엄청난 수의 화상 환자, 시력을 상실하고 지체가 절단된 불구자들의 긴 행렬, 각종 질병, 괴이한 전염병, 공기와 물에 오랫동안 만연할
유해성 방사능, 악성 종양에 대한 공포, 사산아의 출산, 장애아의 출생, 적당한 치료법의 부재, 아무런 소득도 없이 자기 파괴의 길을 걸어온 문명에 대한 허탈감, 이 모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자책감. 영국의 기상학자 리처드스는 전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을 찾으려고 했다. 그는 전쟁과 날씨 변화에 모종의 유사성이 내재함을 발견했다. 그는 전쟁과 날씨가 모두 매우 복잡한 현상이지만 모종의 규칙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쟁은 화해와 이해가 불가능한 증오심에서 비롯되는 현상이 아니라 일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해와 통제가 가능한 하나의 자연 체계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날씨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자면 우선 방대한 양의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날씨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리처드스는 전쟁 현상의 이해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1820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전쟁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엾은 우리 지구에서 수백 건의 전쟁이 발발했다. 그의 연구 결과가 그가 죽은 후에 죽음에 이르는 분쟁들의 통계학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리처드스는 주어진 규모의 희생을 초래할 전쟁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간격을 추정했다. 그는 희생자의 수로 전쟁 등급 M을 정의했다. M=3 등급의 전쟁은 1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소규모의 분쟁이고 5등급이나 6등급의 전쟁은 희생자가 10만 명 또는 100만 명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이보다 더 높은 등급의 전쟁이었다. 희생자가 많은 전쟁일수록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희생이 큰 전쟁을 겪으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다음 전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쟁의 이러한 특성은 대규모 폭풍보다 국지적 폭우의 빈도가 높다는 기상의 특성과 궤를 같이 한다. 리처드스는 지난 150년 동안 벌어졌던 전쟁 자료로부터 다음 전쟁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과 전쟁 등급 M과의 관계를 하나의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리처드스는 자신의 곡선을 M=0까지 외삽한다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인의 빈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추정해 본 결과 전 세계에는 대략 5분에 1건꼴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단위의 살인과 최대 규모의 전쟁이 연속적인 현상의 양끝인 셈이다. 전쟁과 살인은 동일한 성격의 현상이라는 이야기이다. 나는 심리적 관점에서 전쟁은 살인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가해질 때, 자신의 생존이 도전을 받게 될 때 인간의 적어도 일부 사람들의 분노는 사람을 살인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종류의 위협이 국가들에 가해질 때 국가도 걷잡을 수 없는 살인적 분노에 휘말린다. 개인적 권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몇몇이 다수의 대중을 부추겨 당면 상황을 국가 간의 전쟁으로 몰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종종 보게 된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사용되는 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쟁의 피해상은 도를 넘는 처참한 수준으로 치달아 왔다. 이러한 변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인적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만들고 결국 대규모 전쟁에 여러 나라가 말려들게 한다. 국가가 매스컴의 근간을 틀어쥐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을 쉽게 선동하여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의 열정과 좀 더 바람직한 인간 본성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볼 수 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격렬한 분노는 아주 먼 옛날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아직도 우리 머리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파충류의 뇌, 소위 뇌의 다시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감정의 중재와 기억의 관장은 진화의 가장 최근 단계에서 발달한 포유류와 인간의 뇌, 즉 변형계와 대뇌 피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갈등은 파충류와 포유류의 뇌가 벌이는 대립의 소산인 셈이다. 인류가 적은 규모의 집단으로 하찮은 수준의 무기만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에는 아무리 분노가 극에 달한 전사라고 하더라도 그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겨우 한둘에 불과했다. 현대로 오면서 기계 문명과 함께 전쟁 수단도 급격히 발달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도 많이 변했다. 이제 우리는 분노, 좌절, 절망 등의 동물적 격정을 이성의 힘으로 달래줄 줄 알게 됐다. 인류는 최근에 벌어진 세계적 불의와 지역적 불의를 행성 규모에서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현대 무기는 수십억의 인명을 한꺼번에 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성숙 정도는 충분치 않단 말인가? 과연 우리는 이성의 기능을 우리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핵무기를 통한 전쟁 억지라는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우리의 비인간적 조상의 행동 양식에 근거한 것이다. 현대 정치가 중 한 사람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핵 억지력의 실현 여부는 무엇보다 심리학적 판단 기준에 달려 있다. 핵 사용 억지의 목적에서 볼 때 협박성 공갈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편이 심각한 위협을 허풍으로 오판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때로는 막가파 식의 비이성적 형태를 상대 국가에 구사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을 핵전쟁에 가공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 세뇌하여 핵무기로 인한 전멸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게 유도하는 것이 핵 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 방책이라는 것이다. 광기어린 협박의 실제 목적은 가상의 적대국을 지구 전역에 걸친 대결의 장으로 내몰지 않고 오히려 분쟁의 여러 쟁점에서 상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막가파식 공갈 협박을 완벽하게 구사하여 상대방을 속이려면 절묘하게 과장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과장에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한 사람이 비이성적 형태로 일단 협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러한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협박의 허세를 허세로 묶어두지 못하고 언젠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협박을 실행으로 옮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자신이 부리는 허세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풍이 아니라 실제라고 믿게 하려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만다. 협박은 실행으로 옮겨질 위험을 반드시 동반한다. 지구 전역에 걸쳐 공포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핵 전쟁을 억제하는 정책을 처음 시도한 나라는 아메리카 합중국과 구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었다. 양측은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결국 인류 전체를 볼모로 잡았다. 양국은 상대 진영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의 경계를 정했다. 어느 한쪽이 정해진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핵전쟁에 즉각 돌입하게 됨을 양측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경계의 정의는 때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계선을 서로에게 확실히 해둘 필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각 진영은 군사적 우위에 서야 한다는 강한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유혹의 실현은
항시 상대방이 심각하게 경계할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쌍방은 상대의 인내 한계선을 계속 타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핵 폭격기의 북극 통과 비행, 쿠바 미사일 위기, 대인공 위성 무기의 실험,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 그 길고도 슬픈 타진 목록의 일부이다. 전 지구적 공포의 균형은 유지되기 힘든 아주 미묘하고 불안정한 평형이다. 미묘한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하여 쌍방은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 그 어떤 일도 삐끗 어긋나면 안 된다. 무엇보다 인간의 파충류적 열정을 적정 수준 이하로 제어해야 한다. 이제 리처드슨의 생각으로 돌아가 보자. 위 그래프의 굵은 실선은 전쟁 등급이 애민 전쟁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0만 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5등급의 전쟁이 일어날 평균 시간 간격은 10년이 채 안 된다. 1만 명 규모의 살상은 대략 1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그래프 오른쪽에 굵게 표시한 수직 막대가 세계 총 인구를 나타낸다. 1835년에 전 세계의 인구는 10억이었고 현재는 45억이다. 즉 1835년경에는 M=9의 전쟁이면 지구상의 인류를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었고 현재에는 M=9.7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다. 리처드슨의 곡선이 이 수직 막대와 교차하게 되는 날을 최후 심판의 날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최후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인가? 수직선의 위치를 인구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리처드슨 곡선을 미래로 간단히 외삽해 보면 대략 30세기쯤에 가서 두 선이 서로 만나게 된다. 리처드슨 곡선이 예측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최후의 심판은 다행스럽게도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당장 닥쳐오지 않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살해된 사람이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 약 5천만 명이었으니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등급은 7.7이었다. 그 후에 살인의 과학기술은 불길한 미래를 약속할 정도로 성장해 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핵무기가 사용된 최초의 전쟁으로서 우리에게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전쟁 동기와 전쟁 성향이 그 후에 변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모두 점점 더 가공할 수준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개량되었다. 그러므로 리처드슨 곡선의 끝 부분은 아래로 꺾여져야 한다. 곡선의 상단이 이동될 양이 얼마일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동의 방향만은 아래쪽이 확실하다. 리처드슨 곡선의 상단이 빗금친 부분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인류의 최후 심판은 겨우 수십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945년 전후의 사정을 비교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의 사활이 걸린 질문이므로 간단히 지나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수십 년간의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핵무기와 그 수송 체계의 발달 현황을 보건대 지구 전역에 걸친 재앙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예감할 수 있다. 미국 학자들뿐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그들의 상당수는 그 괴물을 세상에 풀어놓게 된 데 대하여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전 세계에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한 나라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자 미국과 구소련은
핵무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같은 시기에 비핵무기의 국제 교역량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재래식 무기도 그 내용 면에서는 과거의 무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첨단 병기인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에 이루어진 국제 무기 교역의 양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연간 3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급상승했다. 1950년부터 1968년까지가 핵무기 관련 통계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알려진 시기인데 이 기간 중에 대규모 폭발은 한두 건에 불과했지만 연평균 67건의 크고 작은 핵 관련 사고가 세계 도처에서 발생했다. 구소련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몇몇 나라에는 거대하고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군수 산업체들이 항시 엄존해 왔다. 미국의 군수 산업체에는 가정용품을 생산하는 유명한 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기업들이 정부에 무기를 조달하면서 거두는 수익률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민간 기업의 수익률과 비교해 무려 30% 내지 50%나 더 높다고 한다. 민간 기업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군수 업계에서는 비용의 과다 지출을 아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구소련은 무기 생산에 쏟아붓는 재원의 양과 질, 그리고 거기에 쏟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 때문에 결국 시민을 위한 소비재 생산에 국력을 할애할 수 없게 됐다.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과학자와 고급 기술 인력의 거의 반이 무기 생산과 관련된 직종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대량 살상용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상의 임금을 받고 여러 가지의 특권을 즐기며 때로는 해당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까지 누린다. 그런데다가 이 회사들의 고용 구조가 종업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짜여져 있다. 이 점이 무기 개발이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하겠다. 군수 산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구소련에서도 무기 개발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긴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무기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익명이 보장되고 철저히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들 중에서 군사 영역만이 그 조직이 가진 특수한 비밀성 때문에 시민의 감시가 미치기 가장 어려운 성역으로 남아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그들이 숨어서 하는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군수 산업체들은 종사자들에게 타 분야에 비해 월등한 보상을 주고 서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으스스한 결속으로 끼리끼리 끌어안고 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류 생존에 반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떠밀려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강대국들은 살상용 핵무기를 자체 조달하고 비축하는 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정당화 논리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그 논리의 당위성을 만방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항시 가상 적국의 문화적 하자를 지적하고 그들이 저지를지 모르는 비이성적 행태를 상정하여 사람이 아직 갖고 있는 파충류의 뇌를 자극하는데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자국민을 파충류적 행동 기제로 몰고 가고는 한다. 자국은 상대국과 달리 문화적 하자가 없고 타국을 해칠 의도가 없으며 건전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정복 따위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가에는 결코 실현돼서는 안 되는 일들의 목록이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목록에 들어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구소련의 경우 자본주의, 신앙의 자유 등이 그 목록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무신론 등이 그것을 대신한다.
국가 주권의 포기는 양쪽 모두의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있다.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는 똑같은 논지에 주장을 귀 아프게 들을 수 있다. 외계에서 우주인들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우리는 현재 지구 곳곳에서 진행 중인 군비 경쟁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을 공평한 관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우리의 고민이 크게 마련이다. 최근에 한창 개발 중인 살인 위성, 입자 빔 무기, 중성자 폭탄, 레이저 병기, 순항 미사일 등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인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하나를 수백 개의 가짜들과 함께 배치한다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진짜를 쉽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하나를 숨기기 위하여 수백 개의 가짜를 배치하는데 웬만한 나라 크기의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넓은 국토를 미사일을 숨기기 위해 묶어 두자는 제안을 우리가 외계에서 온 관찰자들에게 설득할 묘안은 무엇일까? 어떻게 각각의 표적을 향해 배치된 수만 개의 핵탄두가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인류에게 주어진 행성 지구를 보호해야 할 임무는 도대체 어떻게 됐단 말인가?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들이 떠들어대는 그들의 뻔한 주장을 우리는 귀가 아프게 들어왔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류 전체를 위하여 외쳐댈 사람은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누가 우리 지구의 편이란 말인가? 인간 두뇌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뇌 피질이 직관과 이성의 활동을 관장한다. 사람은 무리 생활을 통해 진화했으므로 우리는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기쁨을 누린다. 상대방을 보살피고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의 본성은 무리 생활을 통한 진화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는 희생의 정신이 깊이 새겨졌다. 인류는 규칙적 자연 현상의 숨은 의미를 예리한 직관과 이성으로 해독하여 무리 생활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줄도 알게 됐다. 자연스럽게 협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또한 꾸준히 키워왔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핵 전쟁의 위험이 이제 겨우 싹트기 시작한 지구화의 이념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이라고 염려한다. 핵 위험을 깊이 통찰하여 그 위험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인류 사회의 근본 구조는 전적으로 재구성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의 지구 문명을 공평무사한 외계인들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자. 지구 문명의 현 주소는 행성 지구와 생명의 보존이라는 인류의 당면 과제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낳게 한다. 그렇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 재구성의 과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정치, 사회, 종교의 재반 제도, 조직, 기구 등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들을 처리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 해결 양식 자체를 그 근본에서부터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되도록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최후의 날의 도래를 염려하는 이들을 마치 혹세 무민을 꾀하는 걱정꾸러기라고 몰아붙이든가 인류 사회 제도의 근본 변화는 비현실적이고 실현성이 없으며 인간 본성에 위배되는 짓이라고 헛된 주장을 길게 늘어놓고는 한다. 그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마치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갈과 협박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평화 유지 방안인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인간 본성의 단 한 가지 속성만 고집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인간 본성에는 다른 좋은 속성들도 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을
핵 이외의 것에서 찾아야 한다. 전 세계적 규모의 핵 전쟁이 일어난 적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전면 핵 전쟁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전면 핵 전쟁은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번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 그때 가서 통계 분석을 다시 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구상에서 핵 군비 경쟁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지원하는 국가는 실제로 몇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다. 그렇지만 무기 통제 및 군비 축소 전담 기구의 1980년도 예산이 1,800만 달러인데 비하여 미국 국방부의 예산은 1,530억 달러이다. 이 통계만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무기 통제와 군비 축소에 실제로 쏟는 노력이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느 한 사회, 집단이 다음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기보다 그 전쟁을 수행할 준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누가 그 집단을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연구를 통해 전쟁의 발발 원인들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쟁 원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도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카드의 사르곤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가 군비 철폐에 사용하는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거나 전무했기 때문이다. 미생물학자와 내과 의사들은 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하지 병원균의 뿌리 자체를 캐내고자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전쟁을 하나의 소아병이라고 불렀다. 자, 이제 전쟁을 소아병으로 생각하고 연구하자. 오늘날 핵무기의 전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고 핵무기 해체에 저항하는 세력의 창궐은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인류 생존의 문제에 관한 한 특정 이익단체나 그 어떤 조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류의 생존 여부는 우리의 지적 능력과 가용 자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과감하게 투자하여 리처드슨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야말로 핵 전쟁의 인질이다. 지구상 모든 사람이 핵 전쟁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다. 인질로 잡힌 우리가 먼저 핵 및 재래식 무기와 전쟁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부들을 계몽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연구는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의무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 정치, 경제, 종교라는 이름의 제도가 가르쳐온 전통적 지혜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이웃이 지구 어디에서 살든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물론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목표는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제안이 비현실적이고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절당할 때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했다. 인간의 동질성에 근거한 이 방안 이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것이다. 포유 동물들은 서로 코를 비비고 끌어안고 애무하고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서로 쓰다듬으며 자식을 사랑하는 등의 특별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 그런데 파충류에게서는 이런 행동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머릿속에서 R- 영역과 변형계가 휴전 상태의 불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아직도 종종 태고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는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유동물의 어미와 새끼의 관계를 보자. 어미가 새끼에게 보이는 애정 표현은 포유동물의 본성을 자극하여 변형계의 활동을 도울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파충류의 행동 양식이 권장될 것이다. 이러한 추리를 가능케 하는 증거가 있다. 해리 할로와 마거릿 할로 부부가 수행한 원숭이 실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동료 원숭이를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냄새와 소리도 맡고 들을 수 있지만 피부 접촉은 금지된 우리의 가둬 키운 원숭이들은 우울하고 자폐적이며 자기 파괴적 성향을 보였으며 여러 가지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호시설에서 육체적 접촉 없이 자란 어린이들에게서도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성향의 행동을 볼 수 있다. 피부 접촉에 단절해서 겪게 되는 애정결핍은 사람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준다. 신경심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이 산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400여 개의 사회를 선정하여 그 문화들을 상호 비교하는 통계 분석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유아기의 피부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발달된 문화일수록 폭력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피부 접촉 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사회에서 자란 어린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성생활이 크게 제약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성인이 됐을 때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스콧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들은 주로 육체적 쾌락을 박탈당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인생의 결정적 두 단계인 유아기 또는 성인기 중에서 어느 한 시기에라도 피부 접촉을 통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 성향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다. 피부 접촉을 권장하는 사회에서는 절도라든지 광신적인 종교 조직 등을 볼 수 없고 부에 지나친 과시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아체벌이 성행하는 사회에서는 노예제도, 잦은 살인, 고문, 심지어는 원수의 수족을 절단하는 행위 등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 학대가 극심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초자연적 존재가 개인의 일상을 간섭한다고 철저히 믿는다. 인간 행위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피부 접촉의 많고 적음이 어떻게 폭력성의 발현과 그런 상관관계를 갖게 됐는지 아직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지만 추측은 가능하다. 프레스콧의 연구 결과는 둘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증언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아기의 피부 접촉이 빈번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가 인정되는 사회가 폭력 성향의 사회가 될 상대 빈도는 2%이다. 이러한 빈도의 발생이 우연의 소산일 확률은 1대 12만 5천이다. 나는 아직 이와 같이 정확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표현 변수를 본 적이 없다. 사람은 어렸을 때에는 피부 접촉에 목말라 하고 다 자라서는 성적 접촉을 갈망하게 마련인 모양이다. 아이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피부 접촉을 누리면서 자랄 수 있다면 그들은 공격성, 지역성, 지나친 의식 행위,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등에서 초래되는 인간의 야만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도 자라는 과정에서 앞에서 열거한 야만성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이룩하는 사회는 파충류의 두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일 것이다. 프레스콧의 연구 결과가 옳다면 핵무기와 피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어린이 학대, 성생활의 심한 억압 등은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죄악이다.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를 자주 껴안아 주라. 인간의 성격이나 인류의 역사, 비교 문화, 연구 등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노예제도, 인종차별, 심한 여성 혐오, 폭력 등이 모두 서로 깊게 연관된 현상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낙관해도 좋을 듯 싶다. 인간의 야수성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노예 제도가 겨우 최근 200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수천 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더 긴 세월을 통하여 여성은 하나의 소유물로서 참정권과 경제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여성도 남성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극도의 후진 사회에서조차 볼 수 있는 변화이다. 침략을 준비하던 바로 그 나라의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이 중단되는 사건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국수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가 한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철저하게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현대는 그들의 열광과 호소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배관시 당하기도 한다. 어린이에 대한 처우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이전에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조짐들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단 하나의 종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지구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워질 당시에 살았던 테오프라스토스는 미신은 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비겁함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똑바로 둘러볼 필요가 있다. 이 우주에서는 각종 원자들이 별들의 중심에서 합성되고 매 초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여 개씩 태어나며 여기저기 막 태어난 행성들에서는 중심 별에서 방출된 빛과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물과 대기에 새로운 생명의 불꽃을 댕기고 수천여 개에 이르는 은하들 하나하나에서는 생명의 진화를 가능케 하는 원료 물질들이 별의 폭발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퀘이사가 있고 쿼크가 있으며 눈송이와 개똥벌레가 함께 살아 숨쉬는 코스모스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주에는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블랙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상, 지구와 다른 문명 세계가 수없이 존재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외계 문명권들에서 발사된 전파 신호가 지구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 우주의 실제와 비교해 볼 때 미신과 사이비 과학이 주장하는 바는 참으로 허망하다. 과학이 인류의 고유 문화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과학이 밝힌 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정령 중요한 우리의 과업인 것이다. 자연에는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테오프라스토스의 지적은 올바른 것이었다.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거나 있지도 않은 거짓 지식에 의존하려거나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은 자신을 미신에 맡겨 헛된 위안을 얻으려는 자이다. 그들은 세상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는 비겁함의 소유자들이다. 진정한 의미의 용기는 자신의 편견이 밖으로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찾아낸 결과가 자신의 희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코스모스의 조직과 구조를 끝까지 탐구하여 그 깊은 신비를 밝혀내려는 이들의 것이다. 지구에서 과학을 아는 생물종은 인간밖에 없다. 지구에서 벌어진 생명 진화의 긴 역사에서 아직까지 과학하기는 전적으로 인류만의 것이다. 인류의 과학하기 능력은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 대뇌피질에 새겨진 진화의 산물이다. 과학이 진화 과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과학하기가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학하기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므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과학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다. 과학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줄 안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다. 또한 모든 분야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과학 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것은 단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성 불가침에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가정은 모조리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과학에서 권위에 근거한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두 번째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은 무조건 버리거나 일치하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모스는 있는 그대로 이해돼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코스모스를 우리가 원하는 코스모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생각됐던 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제한된 상황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각국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더 넓고 큰 맥락에서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넓고 큰 문제인 것이다. 현재 지구의 문화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오만한 신입생과 같다. 오늘날의 인류 문화는 지난 45억 년에 걸친 행성 진화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는 아주 긴 세월을 문화라 할 수 없는 내용들의 활동만을 해오다가 겨우 최근 몇 천년 사이에 거둔 업적을 가지고 영구불변의 진리를 소유하게 됐노라고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넓고 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국가, 종교, 경제조직, 지식체계, 그 어느 것도 인류 생존에 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현존하는 어떤 제도보다 월등하고 효과적인 제도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과학의 전통을 살려서 이러한 제도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인류 전체가 눈부신 과학 문명에 큰 희망을 걸 수 있었던 시기가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었다. 이오니아 문명의 수혜자들이던 고대의 최고 지성들은 수학,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문학, 지리학, 의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알렉산드리아에 구축할 수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바로 그 핵심 성체였다. 오늘날의 학문도 당시에 이루어진 연구에 아직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리스인 왕들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됐다.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 중에서 이집트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왕조가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이다. 기원전 3세기에 건립되어 파괴되기까지 7세기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사회의 심정부요 두뇌였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출판에 관한 한 지구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다. 당시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으므로 책이란 책은 모조리 손으로 한 권씩 베껴서 만들어야 했다. 그러므로 당시에 책은 매우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 이 도서관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던 장소였다. 문헌, 비평과 편집 기술도 이곳에서 발명됐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구약 성서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유래한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은 엄청난 왕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그리스 책은 물론 아프리카, 페르시아, 인도, 이스라엘 및 세계 곳곳의 작품들을 사 모았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우에르게테스는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등 고대 비극 작품의 원본 원고나 국가가 복사해 만든 공식 판본을 아테네에서부터 빌려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은 아테네인들에게 영국인이 애지중지하는 셰익스피어의 육필 원고나 첫 번째 이절판과 같은 전통 문화 유산이었으므로
아테네인들은 이러한 작품들이 잠시라도 자신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꺼려했다.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3세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반환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 놓은 다음에야 이 희곡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빌려주기로 합의해 줬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희곡 작품들을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보증금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하고 작품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원본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물같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놓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은 화가 무척 났지만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계면적은 듯이 내밀은 복사본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 국가가 지식 추구에 이렇게나 개걸스럽게 힘을 기울인 적은 인류사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기존의 지식을 수집만 한 것은 아니었다. 과학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많은 지식을 새로이 창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괄목할 만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구 모습을 지도에 담았고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파르코스는 별은 태어나서 수백 년 동안 서서히 움직이다가 결국 사라진다고 추측했다.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는 최초로 별의 등급과 위치를 기록한 도표를 만들었다. 유클리드는 기하학 교과서를 썼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그 후 23세기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 등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 갈레노스는 치료와 해부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의학 분야를 르네상스 때까지 지배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서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다. 많은 지성들이 세계 곳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몰려와서 같이 생활하고 서로 배우면서 교유했다.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인, 학자, 여행객들로 넘쳐났다. 그리스, 이집트, 아라비아, 시리아, 히브리, 페르시아, 누비아, 페니키아, 이탈리아, 갈리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각 지방의 상품과 사상을 교환했다. 세계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 곳도 바로 여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을 우주 시민의 의미로 확장시켜야 하지 않을까? 현대 과학의 씨앗이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뿌려졌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려 큰 나무로 일찍 성장할 수 없었을까? 왜 서구 문화는 그 후 천년이나 지속된 암흑시대라는 혼수 상태에 빠져들게 됐을까? 암흑시대는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그들의 동시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최후를 맞는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미 이룩했던 것들이 이 무렵에 와서 재발견되고는 했다. 앞에서 던진 질문에 나는 간단히 답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융성하던 전 시기를 통하여 과학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주장이나 가정에 도전했다는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별의 영구 불변성은 의심했지만 노예제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학적 발견과 과학 지식은 일부 기득권층만의 소유물로 남아 있었다. 그 위대한 도서관 안에서 벌어지던 새로운 발견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발견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도 발견의 내용과 의미를 대중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가 대중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했다. 기계와 증기공학의 발견들은 오로지 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거나
아니면 왕의 흥미를 자극하고 미신을 부추기는 데에 쓰였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기계가 언젠가는 사람을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고대에 이루어진 위대한 업적들의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응용되지 못하고 잊혀졌다. 이렇게 됨으로써 과학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지 못했다. 지적 발전의 정체, 비관주의의 확산, 신비주의의 비참한 굴복 등에 기량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기제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폭도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불을 지르고 소장품과 장서를 약탈해 갔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붕괴할 시기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여성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나중에 신플라톤 학파의 비조로 불리는 철학자 히파티아였다. 그녀는 철학자인 동시에 수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였다. 어느 시대에서든 평생에 걸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낼 수 있는 학자라면 그는 보통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히파티아야말로 이러한 범주에 드는 인물로서 37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당신은 여자가 하나의 소유물로 간주되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파티아는 달랐다. 남성 지배 사회에서 그녀는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침없이 활동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문 남성의 구원을 모두 거절했다. 히파티아가 살던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이미 오랫동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이미 멸망의 그림자가 알렉산드리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노예 제도가 고대 문명의 생기를 완전히 죽여놓은 상태였으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기독교가 이교도들의 영향과 문화를 뿌리째 뽑아내려고 하던 중이었다. 히파티아는 막강한 이 세력들의 진앙에서 완강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당연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인 키릴루스가 그녀를 혐오할 만했다. 그녀가 로마 총독과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혐오의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히파티아가 바로 이교도 과학과 학문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과학과 학문을 이교도의 사상이라고 폄훼했으니 키릴루스의 혐오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히파티아는 자신에게 밀어닥치는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가르치고 글로 발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터로 가다가 키릴루스 교구 소속의 광신 폭도들이 놓은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이때가 415년이었다. 폭도들은 그녀를 마차에서 끌어내려 옷을 벗기고 전복 껍데기로 만든 무기로 그녀의 살을 뼈에서 발라낸 다음 남은 시신과 그녀의 저수를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져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키릴루스는 나중에 성인의 반열에 올려졌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한때 영화도 이제는 하나의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히파티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도서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책들마저 모두 파괴됐다. 인류 문명은 잘못된 뇌 수술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총체적인 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인류의 위대한 발견과 사상 그리고 지식 추구의 열정이 모두 어디론가 영영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 손실을 어떻게 숫자로 계량할 수 있겠는가? 파괴된 작품 중에는 작품의 제목만으로도 감질나게 알려진 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제목도 저자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소포클레스가 썼다는 희곡 작품이 이 도서관에 123점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단지 7편만 현재 남아 있다. 7편 중 하나가 오이디푸스 왕이다. 이 도서관에는 아이스킬로스나 에우리피데스의 작품도 소포클레스의 경우와 비슷할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윌리엄 세익스피어라는 작가가 햄릿, 맥베스, 줄리우스 카이사르,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썼고 이 작품들이 당대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현존 작품은 코리올라 노스와 겨울 이야기 단 두 편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애석한 일이겠는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영화를 한창 누리던 시절에 이 도서관에 소장됐던 작품들로서 현재까지 두루마리 형태로 남아있는 고문서는 단 한 점도 없으며 이 도서관의 진가를 알고 있거나 인정하는 사람을 오늘날 알렉산드리아에서 찾아보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이 도서관에 관하여 자세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뿐 아니라 그전 수천 년 동안 번성했던 이집트 문명의 진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오늘날 이 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근세에 있었던 큰 사건이나 절박한 여타의 문화적 요구가 우리 관심의 우선순위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하긴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는 이러한 현상과 직면하게 된다. 현대는 과거와 겨우 신라 같은 연결고리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라페움에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도 여러 문명의 유물과 쉽게 만날 수 있다. 파라오 왕조가 물려준 불가사의인 스핑크스가 있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하던 로마의 꼭두각시 정권이 자기 시민을 아사의 역경에서 구해달라는 뜻에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세워 바친 거대한 돌기둥이 한쪽에 버티고 서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기독교 교회당과 회교 성원의 수많은 뾰족탑들이 자신들만의 과거를 우리에게 자랑한다. 그리고 물론 아파트, 자동차, 전차, 도시 빈민가, 극초단파 무선 중계탑 등 현대 문명의 다양한 상징물들을 여기저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수백만 가닥의 실이 얽히고 설킨 채로 과거에서 현대로 전해와서 굵은 동아줄과 전선을 엮어 놓았다고나 할까. 우리가 현대에 와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4만여 세대에 걸친 우리의 선배들이 이룩한 업적의 그 뿌리를 대고 있다. 그들 중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현대인들은 과거 세대들에 대한 고마움을 완전히 잊은 채 살고 있다. 그러다가도 어쩌다가 잊혀졌던 문명의 흔적과 조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불과 수천 년 전에 융성했던 에블라 문명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에블라 문명에 대하여 우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인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비석에 새겨진 몇 개의 글자, 파피루스 사본의 고문서 몇 점, 그리고 고서들만이 우리보다 먼저 간 인류의 형제, 자매, 조상의 희미한 목소리와 잦아드는 절규를 간간히 들려줄 뿐이다. 어쩌다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존재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진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인류 문명사에서 이름이 잊혀지지 않았던 극히 소수의 몇 명만을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에라토스테네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타르코스, 히파티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케플러, 뉴턴, 하위 헌스, 샹폴리옹, 휴 메이슨, 고더드, 아인슈타인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 서구 문화에 거장들만을 열거한 셈이 됐지만 그것은 지구상에서 꽃피운 현대 과학 문명이 주로 서구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분명 중국, 인도, 서아프리아, 중앙아메리카 그 어느 곳에서 피어난 문명이든 각각 인류 문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고 각 문명마다 그들 나름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배출했다.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인류는 지구를 하나의 사회로 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다양한 문화들의 차이를 해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단일한 지구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구인이 이룩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자리 근처에는 머리 잘린 스핑크스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 제18 왕조의 파라오 호렘헤브 때 조각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보다 100여 년이 앞선 시기이다. 그런데 이 머리 잘린 사자에서는 극초단파 통신 중계탑 하나가 보인다. 무엇이 스핑크스와 중계탑을 연결해 주는가? 아, 그것은 인류의 역사라는 한 가닥의 가는 실이다. 대폭발 이후 150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그것은 찰나일 뿐이다. 대폭발 순간 이후 우주가 겪어온 변화의 흔적은 시간의 여울 속에 흩어져서 사실상 모조리 사라져버렸다. 우주 진화의 기록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됐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망실된 것이다. 그렇지만 우주의 긴 역사와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짧은 역정의 구비구비는 인류의 대담무쌍한 탐구욕과 총명한 지혜의 발동으로 그 일부를 흘깃흘깃 훔쳐볼 수 있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질을 폭발적으로 뿜어냈던 대폭발의 큰 사건이 있은 뒤 가늠할 수 없는 영겁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코스모스에는 그 어떤 구조물도 없었다. 은하도 행성도 생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빛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칠흑의 심연만이 그 당시의 우주를 독차지했다. 구조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을 수소 원자들만 주인 행세를 하면서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주위보다 밀도가 약간 높은 지역들이 눈에 띄지 않게 느린 속도로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빗방울이 응결되듯 최종 질량이 여러 개의 태양을 합친 것보다 큰 기체 덩이들이 방울방울 생겼다. 드디어 그 덩어리들 안에서 물질 자체에 숨어 있던 모종의 에너지에 불을 당길 수 있는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1세대의 별들이 태어나자 코스모스는 비로소 온통 빛으로 넘쳐나게 됐다. 그 당시에는 별빛을 받아들일 행성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으므로 하늘의 광채를 찬탄할 생명도 없었다. 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용광로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연금술의 작업장이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타고 남은 재에서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가 앞으로 태어날 행성과 생명의 기본 모체가 됐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자신이 태어나면서 간직하고 있던 수소 핵 연료를 더욱 빨리 소모했다. 핵 연료를 소진한 별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합성해 놓은 무거운 원소 거의 전부를 한때 자신들이 응결될 수 있었던 성간 공간의 희박한 기체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무거운 원소가 가미되어 젊음의 기운이 넘치게 된 암흑 성간운들에서는 빗방울이 응결되듯 제2세대의 별들이 태어났다. 이들은 제1세대 별들이 형성될 때에는 원료로 사용되지 않지만 제1세대가 만들어 놓은 각종의 무거운 원소를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질량이 너무 작은 방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은 방울은 별들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성간 안개의 한 귀퉁이에서 행성으로의 운명을 걸었다. 그중 돌과 철로 된 하나의 작은 세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시 지구였다. 그 후 원시 지구는 얼었다 녹기를 계속하면서 내부에 갇혀 있던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 등의 기체를 외부로 방출했고 이렇게 해서 원시 대기와 최초의 바다가 지표와 그 인접 공간을 둘러쌌다. 태양광선이 원시 지구를 덮이면서 대기 중에 폭동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화산이 터져 용암이 흘렀고 이러한 와중에서 원시 대기의 구성 분자들이 일부 해리 되었고 해리의 결과물로 생긴 원소와 분자들은 서로 다시 들러붙어 좀 더 복잡한 새로운 분자들을 형성했으며 그 일부는 바닷물에 녹아들었다.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원시 바다는 일정한 온도와 농도를 유지하면서 일종의 국물로 변해갔다. 진흙 표면에서는 분자들이 체계적으로 합성되어 각종 복잡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분자 하나가 원시 바다의 국물 안에서 다른 분자와 우연히 만나서 자신과 같은 분자를 어설프게나마 복제해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화학 반응들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 복제의 과업을 점점 더 정교하게 수행하게 됐다. 자기 복제가 가능한 반응의 조합들은 자연 선택이라고 불리는 체 덕분에 다른 반응보다 더 많은 자기 복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복제를 잘하는 것일수록 당연히 자기 복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 바다에는 자기 복제가 가능한 유기 분자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국물의 농도는 점점 옅어져 갔다. 이렇게 하여 원시 바다에서는 감지될 수 없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생명의 출현이 진행됐던 것이다. 단세포 식물의 진화로 생물은 자신의 음식을 스스로 생산할 준비를 시작했다. 광합성이 지구 대기의 성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암수의 성구별도 이루어졌다. 제각각 멋대로 살아가던 다양한 형태의 분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특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잡한 세포로 성장했다. 화학적 감각기관의 진화로 생물은 우주를 맛과 냄새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단세포 생물은 다세포 군체로 진화하여 특수 기능을 갖춘 여러 기관을 보유하게 됐다. 그리고 눈과 귀가 생기면서 보고 들을 줄도 알게 됐다. 바다에서 태어난 식물과 동물이 묻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유기생물이 윙윙거리며 날고 바삐 기어가고 허둥지둥 도망가고 무언가 잔뜩 쌓아 올리기도 하고 미끄러 지는가 하면 퍼드덕거리며 날개를 치고 몸을 신나게 흔들거나 나무에 기어오르든가 아니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할 줄 알게 되었다. 거대한 짐승들이 수증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정글 속을 천둥 같은 쿵쾅 소리를 내며 걸어 다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녀석들이 전처럼 딱딱한 알이 아니라 액상 물질에 둘러싸여 태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원시 바다의 액체가 그들의 혈관 속을 굽이굽이 흐르는 듯했다. 그들은 영악함과 민첩함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중에서 한 작은 무리가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와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었고 연장을 사용할 줄도 알았다. 다른 동물, 식물, 그리고 불을 다스렸으며 언어를 궁리해냈다. 별 내부에서 진행된 연금술이 수소를 태워서 성공적으로 합성한 재가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이 재가 의식을 갖춘 존재로 둔갑한 것이다. 그 후 그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도 해냈다. 글자를 발명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예술과 과학을 발달시켰으며 급기야 다른 행성과 별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이 150억 년 우주의 역사 안에서 수소 원자가 이룩해낸 놀라운 업적의 일부이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마치 신화의 서사시처럼 들렸을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화이다. 현대과학이 서술한 우주 진화의 대서사시인 것이다. 이렇게 어렵사리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변하다니. 우주에서 벌어졌던 진화의 단계를 차근차근 이해하노라면 거대한 수소 산업의 최종 산물로서 태어난 생물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도 우리와 같이 놀랄 만한 돌연변이를 이룩한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먼 곳 어디에선가 우리에게 들려줄 그들의 흥얼거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금이라도 다른 성격의 사회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존재로 간주하며 심히 혐오하고는 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방이나 외계라는 표현의 부정적 뉘앙스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문명들이 보여주는 문화와 유적의 다양성은 인간으로 되어감의 다른 방식들을 우리에게 시사할 뿐이다. 외계 문명인에게는 인류 사회의 차이가 유사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어쩌면 코스모스에는 지능을 갖춘 존재의 밀도가 예상외로 매우 높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은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 지구에만 있다. 인간은 지구라고 불리는 이 자그마한 행성에서만 사는 존재이다. 우리는 희귀종인 동시에 멸종 위기종이다. 우주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하나하나는 모두 귀중하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와 다른 생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거나 미워해서야 되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수천억 개가 되는 수많은 은하들 중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도 더 큰 집단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게, 다음에는 사냥과 채집 활동을 자기와 같이 하는 이들에게만 충성을 바치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충성의 대상을 자기가 속한 마을에서 부족으로, 그리고 도시 국가에서 국가의 순으로 점차 넓혀갔다. 사랑할 대상의 범주를 계속해서 넓혀왔다는 이야기이다. 충성의 대상은 오늘날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조직으로까지 확대됐다. 초강대국은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간화의 과정과 인격 함양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는 충성의 대상을 인류 전체와 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할 시대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의 생물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설명한 우리 생각을 싫어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도 지구상에는 많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배반자, 충성심이 없는 비애국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나눠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좀 다른 맥락에서 한 이야기지만 H.G. 웰스의 주장대로 인류가 우주를 얻느냐 아니면 공멸의 나락으로 빠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수백만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에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후의 지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지난 46억 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 무엇도 지구를 떠나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를 떠난 작은 무인 우주 탐사선들이 우아하게 반짝이며 태양계 구석구석을 두루 헤엄쳐 다닌다. 벌써 우리는 20여 개에 이르는 천체들의 예비 정찰을 모두 마쳤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6개의 행성,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밤하늘에서 별자리 사이를 움직여 다니며 밝게 빛나는 이 행성들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주를 이해하도록 한 원동력이었으며 그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겨준 주인공이기도 하다. 앞으로 인류가 핵 전쟁의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음의 두 가지 업적으로 후대의 길이 기억될 것이다. 과학기술이 겨우 사춘기적으로 발달한 단계에서는 자기 파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무척 어려웠음에도 자기 파멸의 위험을 용케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돼야 할 업적 중 첫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별을 향한 탐험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됐다는 점이 두 번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철저하게 모순되는 선택이 이루어진 셈이다.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데 쓰이는 로켓과 똑같은 로켓 추진체가 핵탄두를 적국으로 날려보내는 데에도 쓰인다. 로켓 추진뿐 아니다. 바이킹과 보이저 탐사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사능 에너지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알아낸 바로 그 기술에 힘입어 마련된 것이다. 모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유도하고 추적하거나 또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서 자국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전파 기술과 레이더 기술이 행성 탐사용 인공위성을 유도하고 제어하는 데 그대로 쓰일 뿐 아니라 외계 문명으로부터의 신호를 검출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면 별과 행성의 탐사는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 반대의 상황도 물론 가능하다. 행성과 항성의 탐사가 계속될수록 인류 우월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그 대가로서 우리는 우주적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우주 탐사는 지구에 사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죽음과 파괴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이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구와 지구인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계 생명을 찾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유인 탐사이든 무인 탐사이든 간에 우리의 우주 탐험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바로 그 기술과 바로 그 조직력 덕분에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주 탐험도 전쟁에서 요구되는 바와 똑같은 수준의 전 국민적 각오와 용기를 각자에게 요구한다. 전 지구 규모의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진정한 의미의 군축 시대가 온다면 그때 비로소 인류의 우주 탐험 노력이 강대국들의 방대한 군수 산업을 흠결없는 평화의 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준비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코스모스의 탐사 준비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성들의 무인 탐사 계획을 적당한 아니 비교적 야심찬 규모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위의 그림은 미국의 우주 과학 예산의 규모와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구소련이 이 분야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쓴 경비는 미국에 비하여 몇 배의 수준이었다.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과학 예산을 합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10년마다 핵 잠수함 두세 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경비와 비슷하며 여러 무기 체계들 중에서 단 한 가지에 드는 연간 경비를 약간 넘는 미미한 액수이다. 1979년도 4.4분기에 F-18 전투기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51억 달러로 F-16 사업은 34억 달러로 각각 증액됐다. 그러나 행성들의 무인 탐사에 투자한 예산이 미국이든 구소련이든 미소한 액수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구체적 비교를 위하여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을 예로 들어보겠다. 미국은 1970년과 1975년 사이에 무려 7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캄보디아 폭격에 퍼부었다. 바이킹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데에 든 경비나 보이저 우주선을 외 행성계로 보내는 데 필요한 총 예산이 1970년부터 1980년에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데 소요한 경비보다 적다. 전문 기술 인력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첨단 기술의 개발을
자극함으로써 우주 탐사 계획은 투자한 액수의 몇 배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행성 탐사에 쓰인 1달러는 국가 경제 7달러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 모두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우주 개발 계획이 여러 가지 있다. 이 계획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화성 표면을 가로질러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의 개발, 우주선과 해성의 궤도 랑데부, 타이탄 위성 대기에 탐사선을 내려 보내려던 계획, 외계 문명권의 대규모 전파 탐색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달에 연구 기지를 설치한다거나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사업 같은 대규모 우주 탐사 계획은 참으로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 및 재래식 분야의 군비 철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극적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가까운 장래에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는 화성의 유인 탐사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자기 멸망의 파국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달에 연구 기지를 설치하고 화성에 사람이 직접 가는 일이 성사될 것이다. 정적인 사회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문제는 모종의 심리적 복리 현상이다.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우주 탐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다거나 우주를 향한 미래지향적 정책 앞에서 주춤거린다면 그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됨으로써 결국 인류의 우주 탐사 노력에 커다란 퇴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것과 반대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아가려는 노력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쓴다면 그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결국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지구 이외의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코스모스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인류의 대단한 성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60만 년 전 오늘날 탄자니아 북부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인접한 사바나 대초원 전역이 화산재의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였다. 얼마 후 재는 가라앉아 두꺼운 층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360만 년이 흐른 1979년에 고 인류학자인 메리 리키가 그 화산재의 층에서 발자국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 발자국이 원인의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 발자국의 주인이 현재 지구인 모두의 조상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탄자니아에서부터 물경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 인간은 달을 보면서 늘 낙천적인 생각을 해왔다. 낙천적 생각에서 달의 한 지역에 고요의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곳은 실은 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건조한 평지이다. 바로 거기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졌다. 리키가 원인의 발자국을 발견하기 꼭 10년 전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지구 바깥 천체에서 나들이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다. 발자국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읽는다. 발자국에서 우리는 거리를 상상한다. 여울져 흐르는 억겁의 시간을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누어 생각하자. 360만 년, 46억 년, 그리고 150억 년. 수소의 재에서 시작한 인류는 광막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다.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으나 이제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원을 더듬을 줄도 알게 됐다.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됐다. 10억 개의 10억 배의 또 10억 배의
그리고 또 거기에 10배나 되는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하나의 유기체가 원자 자체의 진화를 꿰뚫어 생각할 줄 알게 됐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의식의 탄생이 있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게 됐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에 있게 한 코스모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